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들 역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 꼭 필요한 꾼들을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제전쟁꾼 들어갑니다. 지금 두 분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이 시점에 노근창 센터장님은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고 감사합니다. 시장이 지금 네. 뭔가 4천선 위에서는 좀 약간 등락을 거듭할 때 박병창 이사님 또 이 해안이 또 궁금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먼저 그 한 줄 평 주신 거 그 노근창 센터장님 예. AI 버블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 이렇게 주셨어요. 예,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가 버블 아니냐, IT 버블에 버금간다, 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흔들리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투자 계획 발표한 내용들, 데이터 센터와 투자하는 기업들의 실제 이제 뭐 수치를 점검해 보면 2028년 정도가 아마 정점이 될 것 예. 같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1조 달러 좀 넘게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투자가 늘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12월인데 2028년에 정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이틀을 AI 버블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예. 저도 그 말씀엔 120%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지금 이 순간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의 그 예, 예상을 예. 지금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3년 뒤에 일을 이제 프라이싱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사실 예. 고객들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히 가격 협상, 주요 반도체사와 주요 고객사들 간에 맺고 있는 가격 협상의 수준이 예.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거를 반영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실적이 반영이 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매력을 계속해서 높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니까요. 예, 그 맞습니다. 불안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병창 이사님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을 드린 이유는 이제 UBS의 보고서의 제목 중에 하나를 제가 따온 겁니다. 거기 이제 보고서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기 침체 또는 위기가 아니면서 금리 인하 구간이었다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거거든요. 경기 침체나 위기가 아닌데 금리를 낮추는 예. 그 단계. 예. 예,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미국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를 들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S&P 500이 2009년 12월 최저점일 때 리먼 사태 때 예. 666포인트였습니다. 최저점이. 지금 6,800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배가 온 겁니다. 10배 온 사이에 딱 3년만 하라 그랬어요. 딱 3년만 하라 그랬는데 2015년도에 0.7% 빠졌고요. 2018년도에 6% 빠졌고 2022년도에 19% 하락했거든요. 요 3세해가 어떤 해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새해예요. 이 새해가. 금리를 인상했던 그러니까 긴축을 했던 그 새해만 시장이 그렇게 빠졌던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금리 인하 기조나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위기나 보통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빨리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시장이 하락을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있고 우리 시장의 개별적으로도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수익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수는 출렁출렁 하는데 예. 지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수 지금 오늘 4.100포인트입니다. 그 지수가 물론 많이 고점에 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요. 지난
6월과 7월에 오르고 7월, 8월에 좀 쉬었다가 9월, 10월에 올랐거든요. 예. 9월, 10월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9월, 10월에 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수급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은 자동차가 막 급등하는 예.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확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여기서 더 많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수는 뭐 더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지금처럼 지수 수익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수익률이 좋은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쌍두마차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왔는데 이것이 온기가 조금 더 퍼진다면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경제전쟁권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민해진 시장 제가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을 결정할 진짜 변수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요. 먼저 박 이사님, 예. 시장이 4,000선 넘어서 이제 오늘 4,100선에 딱 걸렸습니다. 네네.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뭐 지수만 보면 그런데 네. 11월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1월에 판 부분도 뭐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저의 판단은 11월에 매도 자체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전에 많이 샀던 거를 또 팔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뭐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SK하이닉스를 생각해 볼게요. SK하이닉스의 9월에 스타트했던 이번 상승에 스타트했던 가격하고 이번 고점이 100%가 넘었습니다. 네. 수익률이. 근데 헤지 펀드들이 올해 수익률을 판단해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 넘는 수익률이 났다? 그리고 올해 북클로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16조 원 정도 팔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부분이 한편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월 달에 우리 환율이 1,347원이었습니다. 저점이. 근데 11월에 고점이 1,479원이었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환차 손해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대부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뭐 1,500원 넘어가니 마느니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수익률이 여기서 이만큼 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길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이 16조 원에 거의 대부분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아마 10조 원 이상은 이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팔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만 질문을 주시지 않았는데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개혁이나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매수가 있었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6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8조 원 정도 샀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달에만 16조 원을 샀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2조 원분이 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이 이번에 산 거는 반도체 업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오늘 센터장님 오셨지만 그래서 많은 게 궁금하지만 예. 반도체를 산 거지 우리 시장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상당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GDP가 내년에 좀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외국인들이 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즉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 바야흐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진짜 외국인들의 장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씀 아주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지난 6월에 시총이 400조 원대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어제 장중에 네. 500조 원을 돌파했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약간 소폭 조정이 있긴 네.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상황도 좀 점검해 주시죠.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3.7%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일제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건 좀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곱씹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제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린다. 이거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특례 기업의 IPO를 좀 더 쉽게 하고 대신
좀 부실 기업들에서 퇴출, 엑시트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고 이게 피부로 여러분들은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피부로 와닿는 건 이제 연기금이 3%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5%로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전부 다 얘기 안 드린다 하더라도 수급상에서도 그리고 또 코스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기술력 있는 성장 기업들에 진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쭉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특징을 보면은 우리 올해 전체를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눌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 종목들은 상당 부분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와서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기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을 추종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발표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일정상, 정책 일정상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그때 가서는 좀 더 시장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상대적으로 12월 말서부터 특히 1월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한 성향을 그동안에 계속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도 그렇고 그러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코스닥이 12월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1월에 항상 강한 그런 모습을 또 왜 그런 겁니까? 뭐 대주주 과세 때문인가요? 예, 1월에 계속 팔고 또는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 왜냐면 50억 이상 뭐 이런 것들 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함께 원래 1월이 썼는데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12월 중하순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기대감으로 갖고 있으면서 1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전체적인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곱씹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그러면 코스닥의 모든 종목이 좋을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그건 있어 아니죠. 보인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요 올해 내내 우리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똑같이 그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원래 올해 그 바이오가 좋긴 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상승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코스닥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뭐가 제일 많냐면은 바이오가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많고 그다음 로봇주 있고 예. 그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 내년에 반도체 이제 소부장이 글로 들어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가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 빛을 볼까? 이거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기관들은 올라야 들어온다. 이 맞습니다. 말씀도 또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이 박병창 이사님 지적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최근 한 달여 동안은 AI 버블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센터장님은 참 많이 네. 느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 미국의 빅숏의 예. 저자인 이제 마이클 버리가 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분의 얘기를 뭐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다른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된 차트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네 가지 차트가 있는데 IT 버블과 지금 AI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올해 9월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급하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신생 회사인 뭐 신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US에서 미국에서 한 1,000억 불 정도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었고 이게 4년 프로젝트로 매년 뭐 1,000억 불, 1,200억 불 해서 4년간 5,000억 불 투자를 하는데 예. 저 신생 그 진영을 보면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다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각각의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반면에 이제 기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표적인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죠. 다 인터널한 영업
상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데 저 두 진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이 결국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저렇게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글로벌하게 5천억 불이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저기 2025년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3분기 누적으로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미국 4대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한 80% 늘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스타게이트가 자꾸 이제 뭘 한다고 하니까 뭐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AI가 돈이 돼 그렇게 지적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를 해선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세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그것이 그게 바로 저 설 연휴 때 그게 예, 나온 맞습니다. 거죠. 엔비디아 GPU가 우리 너무 비싸게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투자는 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배경에는 저는 스타게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스타게이트가 뭔가 큰 목표를 갖고 시장을 한번 판을 바꿔보자.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장을 좀 뺏어가기 위한, 그러면 당연히 기존 회사들도 불안하니까 더 고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냐면 2028년입니다. 그러면 2028년 이후부터는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클 버리가 지적하는 게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AI 수요보다 더 많이 짓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가행 투자다. 그걸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행 투자의 후유증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우려가 지금 AI 버블의 제일 중심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분은 맞지만 또 다른 부분은 또 완전히 맞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IT 버블 때 제가 썼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참고로 이 자료들은 제가 지난주에 산업 리포트에 포함시켰으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버블 때 숫자 세 번째 차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 버블 때 제가 이제 저 자료는 제가 과거 지금 없어졌지만 LG증권에 있을 때 썼던 자료고요. 그래서 브로드밴드 사업자랑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때 기지국이랑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용자들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발주자들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발주자한테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설비 투자를 줄이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 네트워크 장비 투자를 줄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비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의 노텔 네트워크스, 그리고 미국의 루슨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랑스의 알카텔 이런 예. 기업들이 다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이제 우리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될 거야, AI도. 근데 뭐 그렇게 일부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투자가 한 4년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상황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2029년은 돼야 되거든요. 좀 빠르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FSD가 풀렸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는 목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뭐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로봇 택시 비즈니스든 아니면 저기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가사 도우미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는 시점에는 사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서버 정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디램을 앞으로 달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GB 를 이제 이번에 트라이폴드가 달고 있는데 삼성의 폰이.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율주행이 되면 디램의 컨텐트가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고, 근데 그런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2029년부터 돌아다니고, 그리고 2030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부 가정에 들어오면, 근데 그 규모가 큽니다. 정말 가구당 10%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도 2억 6천만 대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자율주행 차가 만약에 전체 자동차의 한 30%만 되더라도 뭐 2,700만 대입니다. 그래서 2029년, 2030년에는 그런 약간 B2C 단의 수요들도 좀 일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단계에서 피크아웃이니까 지금부터 줄여야 돼. 그 지적도 조금은 성급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하이닉스랑도 저희가 얘기해 보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건 대부분 예상하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때 옛날 같으면 그냥 수요 많네 하고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신중해져서 당연히 올해보다 투자는 더 하겠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실적 발표 때 다 발표를 했고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수요는 체크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급격한 공급 강이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뭐
저희도 뭐 그렇게 리포팅을 했지만 아마 역대급 실적이 당분간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경쟁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구글이 제미나이 3에서 뭐 아이언우드라는 또 예. TPU도 보여주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들만의 시장인 거고요. 전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그거는 구글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소버린 AI든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솔루션을 저희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AI 버블은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면 좀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동요받지는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29년에 있을 일을 지금 고민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과거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신하는 것만큼 또 예. 성급한 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센터장님, 미국 장을 보면 좀 다른 신호도 보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좋아했던 이 팔란티어 같은 종목, 오라클 같은 종목이 예. 이 뭐 AI 종목이라고 분류는 되는데 고점 대비 30~40% 이렇게 하락한 예. 그런 상태예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그래도 됩니까? 뭐 팔란티어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도 AI 방산이든 뭐 일부 이제 뭐 전쟁 우려도 좀 줄고 네.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큰 방향은 맞고요. 다만 이제 오라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 이 진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영에서 예. 네오클라우드를 하는 거니까 오라클에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잘 뜯어보면 특히 스타게이트 US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불의 90%가 은행에서 빌려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스타게이트 US의 펀딩은 참고로 소프트뱅크가 담당을 하는데 소프트뱅크도 CDS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오픈 AI는 비상장이라서 회사채 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알기는 힘든데 오라클 소프트뱅크의 그 스타게이트는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다른 게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영업이익 에비타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우리 스타게이트는 빌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빌려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허약하죠 체력이 풍부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투자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뎨파이낸싱을 일으키는 스타게이트 진영은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허약하기 때문에 허약한 체력에 대한 우려가 아마 오라클의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또 순항할 가능성도 일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9월에 영국,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예. 블랙엘 울트라 GB300 칩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아직은 저는 잠재력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의 우려를 타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엄청난 AI 경험을 준다면 뭐 그쪽에서 또 왜냐하면 투자를 그렇게 스타게이트에 또 하는 분들도 그냥 망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오픈 AI가 올해 매출액이 한 150억 불 정도 되고 물론 적자는 많이 나지만 매출액이 150억 불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가입자가 7월 기준으로 7억 명이거든요. 계속해서 물론 제미나이랑도 경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성장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쪽 진영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시각도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센터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한번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스타게이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예. 잘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예. 저도 여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예. 투자자로서 예.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급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은 AI의 이 흐름에서도 중간에 캐즘이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버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캐즘이 작게 나오거나 없이 가려면 예. 그러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그 중간의 캐즘이 아주 작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아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이거를 그룹으로 묶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예. 그리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네. 그동안에 조금 셌고 예. 최근에 보면은 장비주나 예.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엔 그냥 데이터 센터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뭐 공조라든지 예. 컴퓨팅 소프트웨어라든지 예.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스타게이트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걔네는 두고 예. 시장의 수급, 관심의 수급이 예.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 대표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예. 뭐 메모리 사업 그 크루셜이라고 표현을 하는 예. 이런 데서 철수한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그쪽에 관련된 것들은 오르고 예전에 있던 거로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게 더 궁금하실 예.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컨슈머 쪽을 좀 줄여서 네. 저기 핫한 인프라 쪽에 좀 더 리소스를 할당 HBM이든 아니면 서버 디램이든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우리 LPDDR5X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우리 소캠하고 소캠2가 이제 네. 서버에 들어가는 네네. CPU 옆에 붙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고마진 쪽으로 왜냐하면 캐파가 반도체 공장 짓고 싶다고 캐파를 바로 늘릴 수는 없고 요즘은 또 공정이 또 어렵기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램프업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할당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 박 이사님 지적대로 엔비디아는 그동안 2023년부터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탄력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예. 올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한 63%, 그래서 1,900억 불 정도 기록할 것 같고 내년에는 탄력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 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가거든요. 많이 실적이 늘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서버 디램이 이번 4분기에 저도 믿을 수 없는 만화 같은 일이 펼쳐져서 아 이걸 믿어야 되나 이 숫자를 55%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 3분기보다. 근데 55% 올리면 다음 분기 쉬어야 되는데 다음 분기에도 한 20%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렌드 포스 자료긴 하지만 올해 하고 내년에 디램 시장, 특히 내년 디램 시장을 9월달 자료가 1,500억 불로 봤어요. 근데 11월달 자료는 3,000억 불로 봅니다. 마켓 사이즈를 2배로 올릴 정도로 만화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렇게 범용 때문에 좋아지는 기업들, 아마 범용의 마진이, 범용 매물의 마진이 단기적으로는 뭐 아니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HBM보다 좋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기업들한테 주가 성과가 그냥 AI 인프라보다는 좋을 수는 있는 거고요. 정말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시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는 이제 맞습니다. 시황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보다 어쩌면 우리가 시황에서 수익률에서 더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메모리 범용 반도체가 우리가 훨씬 더 좋다면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거나 아니면 예. 미국에도 그렇고 예. 장비나 범용 메모리 쪽에 그것을 제품화하고 서비스하는 쪽으로 이제는 좀 그래도 예. 2026년 내년도 상반기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원재료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90%고요. 반면에 이제 전력 사용 원으로 보면 65%가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20%가 냉각 쿨링이고요. 그다음에 5%가 네트워킹하는 장비 쪽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죠. 반도체를 그 대신 이제 더 저전력화 시킬 거고요. 저전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X86 CPU를 ARM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텍 마이그레이션을 세게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4나노 칩을 3나노로 만들고 DDR5도 예를 들어서 뭐 1C로 간다거나 뭐 그런 형태 아니면 아까 우리 엔비디아처럼 서버 디램이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좀 저렴한 전력 소모가 적은 LPDDR5 같은 소캠들을 늘린다거나 그런 식의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원의 65%가 반도체면 이제는 저전력화되는 반도체 쪽으로 기술 흐름이 가면 그와 관련된 소재, 그와 관련된 뭐 부품 이런 기업들은 아마 AI 인프라 반도체보다 아마 탄력은 주가 성과도는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찾는 노력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 꾼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죠. 수주도 계속되고 있고 호재도 맞는 것 같은데 주가는 요즘 조금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번 주 월요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근데 뭐 저한테 주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누가 좋아? 그러면 제가 한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만큼 참 어려운 질문이 특히 우리 9월, 10월 달에는 전개가 됐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 말에 고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좀 제품 믹스가 범용이 많지 않습니까?
범용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좀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뭐 DRAM 시장 1등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레벨은 메모리만 놓고 보면 삼성보다 많습니다. 반도체도 당연히 많겠죠. 삼성 파운드는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이닉스 여전히 굳건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엄마 아빠 누가 좋아하는 것처럼 뭐 시간의 차이는 일부 있는데 제가 그 당 짧은 기간에 누가 좋을까를 저는 레커멘드하는 뭐 답보다는 저는 실적 추정을 좀 가능한 좀 잘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좀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퍼포먼스의 차이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우리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서 박병차 기사님 그 지금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 이거 궁금한 게 예. 이제 연말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예. 흔히 이맘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산타레일이 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에 뭐 북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세금 회피성 매물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예. 있었는데 그게 상당 부분 완화된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분리 과세 부분도 이게 내년에 시행이 돼서 내후년 걸로라고 처음에 예. 그러다가 내년에 바로 시행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말에 나올 매물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초 분석도 좀 보는 편인데요. 우리가 9월에 7.5%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요. 10월에 20% 올랐어요. 그래서 합쳐서 27.4% 올랐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우리가 조정을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월에 4.4%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는 장이거나 안 되는 종목은 조정을 볼 때 조정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매물을 맞고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11월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다시 신고지수 근처에 왔다고 하지만 우리 시장도 상당히 선방하면서 11월에 외국인들이 어마하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조 원이나 팔았는데 그걸 버텨내면서 11월에 4.4%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쪽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 심리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봐서도 위쪽을 더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이 7월, 8월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해소 정책이라는데 그거 뭐 힘이 별로 많지 않네? 뭐 영주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했죠. 그런데 예. 9월, 10월에 급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9월 1일 첫날부터 오르기, 그 첫 주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9월, 센터님 잘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 오래 있던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십니다. 우리 시장은 9월 3, 6, 9, 12에 선물에서 동시 만기에 큰 변곡점을 갔습니다. 예전에 진짜 옛날 말씀을 드리면 IMF 외환위기에 맞으면서 최저점을 찍으면서 그때 9월 지나면서 동시만기 끝나면서 그때부터 10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보면은 9월에 그때부터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조정을 보였거든요. 다시 12월에 동시만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특이하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8천억 정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1조 원을 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수급을 다음 주에 있을 동시 만기와 연계된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롤오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번 동시 만기 끝나고 나서 연말과 내년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지금 자사주 매도 관련된 정책, 예. 요거 올해 안에 끝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 정책 간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부분은 올해 못 끝나겠지만 요 얘기를 확정 짓고 내년 1분기 내에 끝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어떤 이벤트를 바라보고서 지금 좀 안 좋더라도 그게 있어 라고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몇 퍼센트 올라가냐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표현하는 건데 지금 이익 모멘텀과 정책 모멘텀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상방 기대가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투자 사이클이 지금 앞으로도 뭐 조정은 거쳤지만은 12월 달 들어서는 조금 더 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주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 참 궁금한 거인데요. 뭐 이번 하반기 강세장의 단연 핵심은 반도체주죠.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쌍두마차. 이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차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를 좀 높였고요. 양사 모두 아마 80조 이상 저는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합쳐서 양사가 한 80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2배가 된다는 예, 얘기죠. 참고로 우리 상장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90조 정도, 294조 그리고 2026년 컨센서스가 한 410조인데요.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160조면 예. 사실 40%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 순증을 리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 저 센터장님한테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예, 직접 투자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이 그 두 종목밖에 없다. 예, 예. 엄마 줘, 아빠 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안 하지만, 예. 참고로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범용, 왜냐하면 HBM 비중이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죠. 거의 50% 육박하고요. 전체 D램 매출액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HBM 비중이 그것보다 훨씬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범용 가격이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오르면 당장 그 모멘텀은 삼성한테 좀 유리하긴 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HBM4가 또 향후에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나름 또 좋은 성과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왜냐면 HBM4는 하이닉스도 잘할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HBM4를 잘하는 거는 이제는 좀 우려가 이제 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죠. 그래서 범용이 좋고 HBM4에서 삼성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지위를 회복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수출에서도 뭐 반도체 엄청나게 기여를 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할 반도체 소부장 어떤 게 있어요? 저희도 사실 제가 특정 종목을 좀 언급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소부장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항상 우리가 소재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우리 칩메이커랑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1년에 얼마 정도 올릴지 내릴지를 계약을 하는데 지금처럼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칩메이커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초에 있는 소재 계약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겠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리고 가동률이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보통 인하우스 칩 재고가 뭐 불황기일 때는 한 16주 그래도 되거든요. 지금 2, 3주입니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빨리 만들려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회사들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소재회사들이 약간 HBM 비중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범용을 또 서로 달라고 하니까 아마 소재회사들 내년 상반기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좀 예상돼서 뭐 부품 쪽도 비슷할 거고 해서 소재 부품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장비는 뭐 올해보단 좋지만 올해보다 늘린다고 했고 파운드리도 삼성이 올해보다는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또 약간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또 우리 양사 모두 야, 이번 사이클 끝나고 또 고생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모드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제 금방 말씀드린 말에 그 소부장에 있어서의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은 더 못하시니까. 예, 저 개인적인 예. 욕심의 질문 또 예,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2017년도에 뭐 그쪽 뭐 센터장님이시니까 또 맡고 계시니까 예, 예. 2017년도에서 18년 넘어가는데 반도체 부품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일부 종목은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역사 예.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 종목은 다 사연들이 있고 또는 예. 뭐 미국향, 예. 테일러 공장향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따로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 질문은 그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SK하이닉스하고 특히 삼성전자가 증설을 안 할 것이다. 증설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예. 하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 얘들은 증설을 해야지 장비나 부품은 그렇죠. 수혜를 입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계가 이번에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예. 증설 안 합니까 내년에도? 뭐 일단 양사 모두 이제 캐펙스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 예. 다만 이제 올해보다는 는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좀 왜냐하면 2년간 삼성 파운드리가 투자를 줄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한다. 그 정도 톤만 했고 뭐 디램 쪽은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 근데 증설이니까 그러니까 캐펙스의 우리 요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건물 짓는 거, 예. 그다음에 클린룸 까는 거, 예.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도 캐펙스고요. 예. 그다음에 웨이퍼 캐파를 늘리는 전공정 장비 투입이 이제 아마 장비 회사들이 느끼는 수혜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HBM도 있고 뭐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다 이제 로직 칩에 붙어 가지 않습니까? 로직 칩 회사를 통해서 수요의 가시성은 좀 있지만 나머지 커머더티는 또 수요를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만 내년 뭐 4분기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범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2023년에 하이닉스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때 경험을 생각해서 이제 산업의 성격도 좀 변했지만 이때 신메이커들도 좀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투자해가지고 2018년처럼 대량으로 투자해가지고 무리하게 내도션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제 마켓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어차피 저도 이제 전체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0억 불씩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하이닉스가 에비타가 올해보다 내년에 합쳐 보니까 한 800억 불씩 늘더라고요. 예, 한 800억씩 늘면 200억 불씩 미국에 보내도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하이닉스가 좀 신중한 모드로 에비타의 캐펙스가 어쨌든 실질적인 이제 캐시 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중한 모드로 하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원화가 너무 약해서 아마 힘든 분들이 많을 건데 원화 약세가 조금은 좀 완화되는데 예. 양사의 현명한 투자 전략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할 거를 지금 뭐 박병창 기자님이 아주 더 깊이 있게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편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도시농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반도체 마스터 노은창 센터장님께 나온 질문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가격 예상하셨습니까? 그다음에 1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하이닉스 주가를 저도 뭐 목표 주가가 아마 여의도에서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저도 신중하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저도 지금 연초만 하이닉스가 사실 고점이 64만 원이었을 겁니다. 연초보다 4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30% 올랐고요. 삼성전자 2배 올랐는데 하이닉스 4배 올랐습니다. 당연히 예상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인데 실적은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한 40조 넘을 거로 작년 말에 24년 말에 포캐스트 했으니까 그때 컨센보다는 제 실적은 엄청 높은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실적은 예상을 좀 했는데 주가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왜냐하면 멀티플을 이렇게 또 실적과 함께 같이 많이 좀 딜레이팅 될 거라고는 저희도 그 정도로 낙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공돌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박병창 이사님께 질문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예. 무서워서요. 유의점이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투자 전략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일단 첫 번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급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온다면은 연기금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기관 자금들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그런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면서 뭐 수급이나 사틀복을 거래하는 방법, 이게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확실하게 뭐 항암 파이프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좀 확실하게 성장 기술이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가 있냐면 그 바이오 시밀러 세대. 그렇죠. 이쪽은 성장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비교적 바이오 쪽이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여기 종목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종목들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바이오로직스하고.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계속 AI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제품화 서비스화 되는 것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AI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성장 쪽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성장 쪽에 있는 종목군 안에서 거래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수익률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 중에서 이 바이오는 그냥 진짜 잘 아는 기업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이오 쪽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바이오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오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기업에 해야 되는데 바이오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은 어떤 방법론이 있냐면 전체 자금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하게 우리가 수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거래를 하고 그 중에 만약에 일부를 거래한다면 그것은 약간 고위험 고성장의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좀 그런 쪽에 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가는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했을 때 바이오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을 그렇죠. 내거든요.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의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코스닥의 대표주들이 또 바이오주들이 많고 정책 수혜 가능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 얘기 나왔습니다만 내년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 이건 뭐 당연히 금융주 아니겠습니까? 은행증권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은행주 증권주의 흐름을 보면요. 5월 달 중순 정도부터 올라서 6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7, 8월에 쉬었다가 9월, 10월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르는 동안 이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예.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1차 상승에 크게 올랐고 다음에 2차에서 조금 올랐고 요번에 3차 3법 개정되고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게 예전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과거에 6월 달에 급등했던 것처럼 저 밑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런 급등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수익률의 위에 상승의 폭은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우리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배당 성향이 높고 이런 기업들이 제한되어 있고 거의 금융주에 있기 때문에 금융주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쪽도 바라볼 그 중에 한 군데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섹터. 자동차가 상당 부분 밸류도 저밸류이고 하여튼 PBR 낮은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도 다른 쪽,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거기만 보지 말고 다른 쪽을 좀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도 금융 지주나 이제 그 지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융 지주도 굉장히 좋겠지만 지주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이 지금 성장 사이클에 있는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한화, 두산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HD현대. 그러니까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환율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대표주들이 또 다 수출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환율이 수출주에는 호재지만은 요즘엔 그게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오히려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이 내년 환율 전망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환율 얘기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시간도 없는데 네. 일단 환율이 약세가 왜 약세인 거 우리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외국에 투자 많이 한다 뭐 이런 변명도 서로 하고 막 네.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 또는 기대 또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한 나라의 경제 이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GDP 성장률을 올해 상당히 낮았는데 내년도에 외사의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 2.6 보는 데도 있고 2.6%, 2.3% 보는 데도 있어요.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하는 중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아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트럼프 정책이 뭡니까? 지금 달러 약세를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조금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믿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달러를 그냥 쥐고 있고 안 오는 거죠. 기업 자금도 그렇고 개인 자금도.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 거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잘 방어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예. 이것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2026년 준비하시는 개미 투자자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뭐 한국 기업들의 뭐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원래 불확실성이 클 때는 뭐 아마 기업들의 환율 내고도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예.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런 제한된 환경 내에서 또 극복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대표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 2026년에도 좀 있는 성장을 대표 산업들이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박병창 이사님도. 예, 우리 시장의 사이클을 볼 때 뭐 경기 사이클, 기술 혁신 사이클, 정책 사이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번에는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책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책 사이클, 우리 국내 사이클. 근데 요거는 점차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되면서 중간 평가에서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빼고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건 기술 혁신 사이클이에요. 우리 그래서 맨날 AI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 사이클에서 거기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가는 것도 내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꾼다운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이 예민하게 흔들리는 구간일수록 확실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전해주신 해석과 조언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